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NH농협은행의 올백 자문센터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전망까지 좀 곁들여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거래가 아주 급감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분위기도 있긴 한데 거래 절벽의 원인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전년도 진짜 거래가 많이 급감을 했는데 2021년도 거래량이 그 전년도 거래에 비해서 얼마나 좀 감소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20년도 대비해서 한 60% 정도, 그러니까 반토막을 거의 면한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굉장히 좀 줄었더라고요. 근데 작년도 거래량을 월간으로 좀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거래가 좀 줄었던 건 아니고요. 초반에는 좀 거래가 지난해 월별과 비슷하게 좀 가다가 첫 번째로 꺾인 시점이 5월 달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첫 번째로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반기 때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부터 주택 관련된 대출이 많이 제한이 됐잖아요. 그 이후부터 거래가 거의 절벽 수준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원인을 좀 보면은 거래라는 게 매도자가 좀 팔고자 하는 그런 니즈랑 또 수요자들이 사고자 하는 게 좀 맞아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양도세가 최고 75% 정도 세금 부담이 굉장히 높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이제 거래가 좀 되지 않은 그런 걸 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래 절벽 이거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그러게요. 지금까지도 계속 거래가 좀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에도 오히려 전년도 하반기보다도 더 극심한 거래 절벽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거래 절벽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게다가 매수자들 그 대출 부분은 올해 1월부터 DSR이 2단계 강화가 됐고 하반기에는 또 7단계까지 강화가 되다 보니까 구매력 있는 수요자는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에 대선이 끝나면 지금 주요 두 후보들이 동일하게 좀 공약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조기 시행이 된다면 그 3월 이후부터 조금 거래가 많이 풀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출 규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이게 DSR 규제가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작년 사실 7월부터 1단계로 DSR 규제가 좀 시작이 됐고요. 좀 조기 시행됐다고 했죠. 올해 1월부터는 DSR 2단계 그리고 7월부터는 3단계까지 강화가 되는데 일단 DSR이라고 하면은 대출자들의 그 연간 소득에서 모든 그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게 되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이 대출을 해줘도 이 사람이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 그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준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랑 뭐 신용대출 이런 거 외에 카드론까지 DSR 그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니까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물론 소득이 높아야지 대출이 많이 나오지만 상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30년으로 계산이 되는데 올해부터 이제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같은 경우는 8년으로 상환 기간이 줄어들고 또 신용대출은 5년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이 좀 낮거나 기존 대출들이 특히 상환기간이 짧은 신용대출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추가로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대출이 사실 뭐 재고주택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청약시장 이런 곳에도 말씀하신 대로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기존에는 이제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게 이제 그 제한이 되다 보니까 청약시장이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떨까요? 전방위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재고주택도 이제 구매력이 좀 없어지니까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분양시장에는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에서 이제 포함이 되지는 않는데 이제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그런 주택들은 잔금 대출이 DSR 규제 안에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을 받기 전에 중도금 대출까지는 어떻게 뭐 대출을 받을 수 있겠
있겠지만 내가 잔금 시점에 이거를 갚을 수 있는지 능력을 보고 좀 청약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청약에 좀 할 수 있는 수요자들은 분명 줄어들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전년도에 좀 아파트 청약이 좀 어렵다 보니까 청약이나 대출이 손쉬운 오피스텔 청약이 굉장히 좀 붐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을 8년 기간 동안 상환하는 거로 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 오피스텔 청약도 조금 많이 수요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작년에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분양가가 오히려 기존 아파트보다도 높은데도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져서 입지가 조금 애매한 그런 지역들의 오피스텔은 가격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대출 규제도 있지만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집값에 어떤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제가 본 사람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벌써 5% 넘게 적용받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일각에서는 6% 넘게까지도 금리가 오른다. 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2억 4천만 원 대출을 받고 또 3.5% 금리를 적용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매월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되는지를 좀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금리로는 한 14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가령 6% 대출률 금리가 올랐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시 해보면 한 190만 원 정도 월 상환액이 5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6%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10년 동안 보유를 하다가 10년 후에 매각을 했다고 했을 때 전체 10년 동안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다 합치면 2억 4천만 원이 좀 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자를 제외하면 1억 4,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서울 아파트 통계 자료를 2000년도부터 제가 2020년까지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한 9.4%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6억짜리 아파트가 10년 후에 얼마가 될지를 그냥 그 20년 평균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면 6억짜리가 보통 20년 후에는 14억 정도는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처음부터 6% 금리를 적용했을 때 내가 이걸 갚을 능력이 없다면 이제 구매를 할 생각도 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은 금리 인상 이유만으로 매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은 좀 하기 어렵지 않나, 예, 그런 좀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대선 변수는 이거는 사실 저희도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이제 고정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말씀드린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랑 또 하나가 이제 임대차 3법 이제 만료되는 게 7월에 나오는데 그 전세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세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나뉩니다. 그 7월 임대차 3법 이제 만료된 물건이 나왔을 때 이제 물량이 많아져서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값이 이제 오르는 게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신규 계약하다 보면 이제 전세값이 확 뛸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쪽이세요? 저는 후자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설명을 들어보죠. 네, 다들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7월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 임대차 3법에 따른 이제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만료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5% 이상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7월에 오는 거죠. 근데 임대차 3법이 진행됐던 2020년도 뭐 3분기, 4분기를 보면 그때 한 차례 굉장히 많이 전세값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안정화가 됐는데요. 전세 시장에서 만료된 매물이 쏟아진다는 것은 수요자도 동일하게 시장에 또 참여를 해야 되는 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랑 좀 똑같은 얘기고요. 또 게다가 3기 신도시나 여러 가지 청약을 대기하는 수요자들도 지금 많이 있고 우리가 지금 대출 얘기를 했는데 대출 때문에 집을 사기를 잠시 미뤄둔 또 분들 그리고 또 마침 가을 이사철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수요자들 분까지 합치면 매물도 많이 나오지만 오히려 전세를 구해야 되는 그런 수요자들이 더 많이 쏟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전세 계약을 하면은 4년 동안 올리지를 못하는데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나 더 낮게 매매 계약을 하는 집주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전세값 상승과 더불어서 또 전세 대출 또한 고가 전세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그럼 고가 전세 대출 올려줄 금액이 없으면 이제 그만한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대출이 어려우면 그 정도를 또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임차인한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대인들은 뭐 종부세 부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합이 맞아서 전세 월세화까지 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뭐 전세난이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매매값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서울이나 수도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세값이 상승하면 당연히 그만큼의 전세가 정도는 매매 가격이 오른다고 보고요. 만약에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다, 전세값만 올랐다 하면은 두 개의 이제 가격 차이가 좁아지다 보니까 소위 보증금을 낀 그런 갭 투자, 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처럼 대출이 점점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라도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늘 수 있어서 오히려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재 좀 이런 약부합 장세가 지금 되고 있긴 하잖아요. 이게 좀 장기간 안정화를 시키려면 무엇보다 지금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조금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무주택자랑 유주택자 이렇게 어떤 전략을 지금 상황에선 펼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전략이 지금 예상이 이제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서 쉽진 않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근데 무주택자라면 사실 가정의 안정감을 주려면 내 집 마련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 가장 좀 탁월한 전략은 청약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준비된 이제 가점이 있지 않으면 정말 남의 집 얘기이기 때문에 가점이 좀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청약에 도전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추첨제라던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사전 청약이라도 계속해서 좀 도전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공급 쪽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련된 제도는 이제 규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기간에 대한 리스크와 또 이제 몸테크를 나는 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조합원치 양도되는 것들을 좀 그런 단지를 찾아가셔서 그런 쪽으로 좀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주택자들 조금 나뉘는데 다주택자랑 1주택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갈아타기 수요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주택자는 이제 세금 부담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정리하는 게 좋을지 버티는 게 좋을지 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네요. 우선 1주택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단기간에 좀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하기도 했고 또 올해는 뭐 대선이나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의 리스크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주택자가 되겠다 하는 건 당연히 지양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위 요즘에 똘똘한 한 채를 다들 원하긴 하시잖아요. 근데 주택 구매력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 중에서도 좀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1주택자 한해서 그런 단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계속해서 좀 도전을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사실 공시지가 현실화도 그렇고 세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서 종부세 부담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셨던 이런 물건들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은 굉장히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결과 후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좀 조기 시행이 된다면은 그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이 6월이거든요. 그 이전에 좀 매각을 빠르게 하는 것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자산가분들이 대부분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부동산 자산가분들이 정말 세금과의 싸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주택 수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증여세에 대한 이런 좀 세율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자산을 한번 좀 리스트업해서 점검해 보시고 뭐 저희 같은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하셔가지고 먼저 매각하셔야 될 거, 뭐 증여하셔야 될 것 같은 것들의 순서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각하신 돈으로는 좀 현금 유동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다양하게 투자도 하시고 또 어르신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좀 많이 쓰시고 예, 투자하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